살다 보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죠. 잘 지내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지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만 더 가벼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바로 이 책, 가벼운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는 그런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초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삶의 무게가 무거워 자신의 춤을 출 수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춤을 따라 추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스텝만 생각하다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춤을 못 추신 분들, 그저 막춤만 추다가 지쳐버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의 저자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혼자서도 또 함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책. 오늘은 가벼운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를 소개합니다. 나 없는 세상, 세상에 없는 나. 자기 객관화. 아침에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기상캐스터가 최근에 교체돼 조금 서운했다. 침착하고 안정감 있으면서도 정감 있게 진행을 잘해줬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상캐스터는 나이가 좀 더 어려 보이고 참신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새 기상캐스터에게 길들여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았다. 아쉬움을 주고 떠난 기상캐스터를 생각하거나 그리워하기는커녕 마치 새 기상캐스터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이미 정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전 기상캐스터의 프로페셔널리즘이나 그녀만의 매력 혹은 정겨움이 없어졌거나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부재로 인해 그녀가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좋은 것들과 즐거움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내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 한국과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기류변화로 기체가 많이 흔들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혹시 내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다면 과연 내 장례식에 누가 올 것이며 가족 외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것은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 안이 아닐지라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나의 부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할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사라졌고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나의 부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이것이 내 존재의 중요성과 삶의 의미를 덜거나 희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삶의 의미는 결국 나 자신이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외부적인 요소들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회방을 놓을 수도 없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삶과 그것의 값어치를 그 누구도 겉으로만 보고 가볍게 논하거나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을 준다. 세상이 나에 대해 그러하듯이 나도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준다. 이것은 삶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대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삶에 일어나는 일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어느 정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유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있으니
나는 세상 일에 크게 개의치 말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된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다. 전날 밤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고치고 있던 젊은 멕시코 부부가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왔다. 다행히 남편은 약간의 골절상만을 입고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문제는 아내였는데 밤새 의료진들이 여러 번 수술을 감행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날 아침에 내가 근무하게 되었고 아내의 사망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고 사망한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로 남편과 동행하는 것이 그날 나의 첫 임무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남편을 에스코트해 아내의 병실로 가는 동안 줄곧 언제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드디어 병실 문 앞에 도착했고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의료진들이 밤새 최선을 다해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부인이 사망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하얀 시트에 덮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 곁으로 휠체어를 밀었고 침대 밖으로 나와 있던 아내의 손을 잡고는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많이 춥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녀의 손을 시트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는 아내를 덮고 있던 시트 이곳저곳을 잘 정리해 주었다. 나는 문 밖에 서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부부 둘만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은 그 부부에게 거룩한 순간이었고 그 공간은 그들에게 거룩한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에 우연히 병원 중앙 1층에 있는 운동장만큼 넓은 큰 홀 같은 장소에서 휠체어를 탄 남편을 다시 만났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들로 보이는 서너 살의 남자아이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오전에 사망한 아내 곁에서 오열하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어쩌면 아내의 장례 절차와 육아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아내의 부재를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어떤 유명인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 맺힌 슬픔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의 빈자리는 또 다른 인물로 채워질 것이다. 제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리는 훗날 그 사람보다 더 획기적이고 참신한 인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세상은 또 잘만 돌아가기 마련이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는 정신건강에 있어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또 세상이 내 존재의 의미를 기억해줘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세상과 무관하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만으로 삶의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나의 존재의 의미와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거나 대신 발견해 줄 수는 없다. 심리상담가나 정신건강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대신 겪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과정은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이다.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한다는 것은 어쩌면 외롭고 추운 혼자만의 긴긴 여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독하고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객관화이다. 즉, 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잘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선 나 자신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나를 잠시 떠나 있어야, 그래서 나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야 비로소 나의 실체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나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아닐 수 없기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 내가 선호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성향과 경향을 파악하고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조금 떼어넣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나로부터 자신을 어느 정도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아 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집착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자신을 단호하게 의도적으로 잠시 내려놓는 행위이며 자신을 미워하거나 학대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자면 나의 죽음을 진지하고 리얼하게 그려보는 것도 나 자신을 혹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나와 나의 의미는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존재할 때만 중요하고 유효한 것일 수 있다. 즉,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지구상의 유한성 안에서의 내 존재의 덧없음을 의미한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나의 의미는 시간과 함께 점점 퇴색해 갈 것임에 틀림없다. 제한적이고 만기 날짜가 정해진 이 땅에서의 내 존재 가치와 그것에 매겨진 의미와 집착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되새기면 나를 조금은 가볍게 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가벼워진 나와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더 소중하고 애틋하고 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따스한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 이와 같이 제3자화 혹은 객관화된 나의 존재를 마치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관찰하고 난 후에야 다시 나 자신으로 회귀할 수 있다. 그렇게 나를 한번 떠났다가 되돌아온 나는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케일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알아가게 될 것이다. 가정과 일터, 학교 같은 사회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없어진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또 당신의 부재가 현실적으로 어느 만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소중하고 귀한 아침 일기예보를 전해주던 기상캐스터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돼도,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떠나도 세상은 변함없이 잘 돌아간다. 나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나의 삶의 의미를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다뤄야 함을 일깨워준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집은 약봉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과 그에 따른 약도 늘어만 가니 언제 어떻게 무슨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를 잘 챙겨야 한다. 우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다. 두 분이 각기 다른 약뭉치들을 나름대로 질서 있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 부모님께서는 약을 드시는 것도
매일 새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물을 드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았다. 부모님은 약 복용 또한 거의 종교의식에 가깝게 정해진 루틴과 스케줄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고 계신다. 부모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약을 잘 복용하시니 딸인 나로서는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셨을 때도 부모님은 부지런하셨고 매사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셨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차에 기름 넣는 것과 전반적인 차 관리와 관련된 날짜들을 빽빽하고 가지런하게 잘 정리해 놓으신 그 기록들을 보고 그 세심함에 깜짝 놀란 적도 있다. 모든 일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임하시는 부모님의 한결같음이 솔직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가끔씩 정도를 벗어나 계획에도 없는 엉뚱한 일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고요하고 안전한 일상의 루틴에서 살짝 벗어나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삶에 대한 활력소와 재미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 그것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었다. 삶의 방향성도 뚜렷한 목적성도 없이 무개념인 것처럼 매일 쳇바퀴를 돌듯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꾸준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삶 자체를 보듬어 안는 진실됨을 의미한다. 부모님께서 고수하시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성실한 태도는 2022년 여름 아버지의 심장 수술과 3개월이 넘는 입원 생활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했다. 생사를 넘나들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잘 버텨주신 것 또한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크게 한몫을 한 것이다. 심장마비 20%, 뇌경색과 중풍 20% 등의 위험 가능성을 안고도 감행해야 했던 수술이었다. 수술 다음 날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날 아침부터 아버지께서 자가호흡을 하시고 옆구리에 있는 호스를 통해 몸 안에 여러 가지 액체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다고 하셨다. 내일 집중치료실이나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이었다. 같은 날 오후에 중환자실 간호사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대수술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선망 증세를 보이시니 한번 통화를 해보라는 것이었다. 선망은 수술 후 깨진 신체 리듬과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환각과 환청,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계속 딸을 찾으신다며 간호사가 아버지를 바꿔줬다. 아버지는 소화기를 통해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말씀하셨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마치 제멋대로 떠다니는 아버지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이 순서도 질서도 없이 술술 풀려나오는 것 같았다. 그 다음 날인 수술 후 셋째 날, 나는 아버지를 일반 병실로 옮기기 위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몸에는 여러 개의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두 손은 침대 양옆에 묶여 있었다. 간호사들 모르게 아버지가 혹시 자신의 몸에 달린 줄들을 뺄까봐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는 6시간 수술의 긴 터널을 지나 장하고 고맙게 그렇게 살아계셔 주었다. 서글서글하게 생긴 남자 간호사가 아버지께 아버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따님이 오셨네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내 쪽을 바라보셨다. 마치 밖에서 놀다가 친구에게 억울하게 얻어맞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엄마 품에 안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를 보시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빠르게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셨다. 물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눈으로 침대에 묶인 양손을 번갈아 가리키시면서 간호사들의 못된 행동을 딸인 나에게 고자질하기 시작하셨다. 자신의 손을 침대에 묶어놓은 간호사들을 좀 강하게 호통쳐 달라는 듯 했다.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드렸다. 마치 아니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 아버지 손을 침대에 묶어 놓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지? 내가 꼭 찾아서 혼내줄게요. 이런 표정으로 말이다. 아버지의 고자질이 좀 잦아들기 시작할 즈음 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두 손을 묶어 놓았으니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간호사분들이 아마 아버지께서 자기도 모르게 줄을 빼버리시면 큰일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음 좋게 생긴 남자 간호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3일간 중환자실에서 잘 버티시고 드디어 집중치료실로 그리고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 그리고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와 우리 셋이서 3개월 남짓한 아버지의 병간호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버지까지 우리 넷이 똘똘 뭉쳐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의 건강과 일상으로 회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진통제 등 약물에 취해 입맛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도 코와 옆구리 등에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약 1시간에 걸쳐 천천히 식사를 하셨다. 거룩한 의식이자 주어진 의무인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가능한 한 많이 드시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안쓰러울 정도였다. 나는 어머니와 동생과는 달리 비위가 약한 편이라 병원에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헛구역질도 해댔다. 환자인 아버지가 보호자인 나보다 더 씩씩하고 굳세게 병원 생활을 잘 견뎌내고 계셨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하실 때도 열심과 의지가 여간이 아니셨다. 주말에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 없는 것을 잊어버리셨는지 언제 물리치료를 하냐고 나에게 묻기도 하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휠체어와 무거운 산소통을 달아주면서 병실 복도를 몇 바퀴 돌 수 있게 배려해 주기도 했다. 최근에 돌아가신 90대에도 현역으로 활동하셨던 여의사 한원주 선생님은 회복에 있어 환자의 의지가 80% 그리고 치료는 20%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환자 자신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과 함께 매일의 루틴과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의 책 그릿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21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만큼 유명하다. 저자 더크워스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학교나 회사 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IQ나 재능보다도 목표를 향해 오래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 루틴이라는 것이다. 그릿은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지구력과 체력을 말한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몇 년에 걸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난도 교수는 2023년 말 트렌드코리아 2024를 출간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속도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분초를 다투며 사는 요즘 사람들의 성향을 분초 사회라는 용어로 소개했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희소자원이 돼 분초를 다투며 사는 것을 지칭한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이유는 바빠서라는 것보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간이 있어야 경험 경제가 가능하니 시간에 가성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은 구할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끈기 혹은 그릿이 필수이다. 시간의 가성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현 시대의 분초사회 트렌드에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생성되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인공지능과 가상공간 등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삶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어쩌면 더 복잡하고 집중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실함과 꾸준함, 이 단어들이 주는 단순함과 간단함은 이제 우리에게 소박하고 순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인간임에는 변화가 없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시던 아버지는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치료받으셨다. 그동안 사시면서 쌓아온 끈기와 노력이 회복과 치유에 좋은 재료가 되었다고 믿는다. 훌륭한 의료진들과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도움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끈질긴 인내를 통해 일어설 결심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신한다. 그러한 아버지의 결심을 수술과 회복 기간에도 성실하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간 것이 오늘날 건강을 되찾게 만든 열쇠가 아니었을까. 혹시 지금 매일 반복되는 루틴과 지속되는 삶의 쳇바퀴 가운데서 무미건조함과 단조로움, 지루함을 느끼고 있진 않은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현실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진 않은가? 하지만 현재의 단순함과 반복되는 루틴에서 의도치 않게 파생된 끈기와 성실함이 잘 발달된 근육과 에너지가 될지도 모른다. 매일 반복했던 그 루틴이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 우리를 건강한 세계로 인도해 줄지 누가 알겠는가. 오늘 책틈에서는 감정과 관계, 존재를 리셋하는 심리학 안내서 가벼운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쓴 시몬 킴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한 후에 동대학의 개공교수로 활동 중인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과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대학의 상담과 코칭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는 수많은 사례와 그 사례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함께도 행복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고요. 자신이 조금 가벼워져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이들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